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죠. 이제부터 이제 국정감사 정치 전국이 이제 펼쳐질 텐데요. 야권은 엄청나게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어떤 폭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미 드러나 있는 주제, 이슈 중에서 더 추가되는 정도일 겁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뭘 폭로한다라는 게 그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 이슈라고 하는 것이 폭로한다 그래서 바로 팍 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밑밥을 미리 뿌려놔야 돼요. 한번 뭐 지른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립되거나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여론에 바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네거티브 하려고 하면 미리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노출을 자꾸 시켜줘야 되는데 국정감사에서 한 방 터뜨린다 그래서 바로 그게 큰 빅 이슈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망상에 가깝다.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전에 없던 새로운 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최병권보다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 쪽으로 넘어왔죠. 이제 정쟁의 한복판에 중심에 서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됐고요. 이제 이걸 놓고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되겠죠. 또 하나는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큰 관심사가 되는데 김문수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이제 이 감사 상황 속에서요, 어떠한 뉴스가 또 빅뉴스가 터지느냐, 이 두 개가 될 겁니다. 그 밖에 뭐 많은 이슈도 있겠지만 가장 관심 가는 것은 그 두 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면요, 이 지금 국정감사를 제가 검색을 했더니 뜨는 뉴스 중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제일 우뚝하네요. 김건희 논문 의혹, 정인들 국감앞서 출국했다. 요양가정사 이후 불출석도 이런 기사가 있고, 김건희 여사 의혹 하나오션 경남 국정감사서 뜨거운 감자. 김건희 여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파니까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중에는 카드라도 많은 것 같고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우뚝해지면서 저 김정숙 이야기라든가 김혜경 이야기는 그냥 쏙 들어갔어요. 아예 뭐 거론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쩌다 누군가 단발성으로 김정숙 특검하자라고 외쳐도 뉴스 자체도 잘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김건희 효과에 다 묻히고 말았다, 전부 다. 원래는 상김 여사 특검으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난타전이 벌어져야 되는데 김혜경, 김정숙에 대해서는 이슈가 잘 안 되잖아요. 뉴스가 한때 좀 됐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그냥 가라앉아 버렸는데 이걸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될 텐데요. 그러자면 국민의힘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용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용산은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무리잖아요.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난타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국민의힘에서 공격수들이 더 나와야 되고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오직 뭐 닥치고 야당만 까는 그런 공격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여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단 모로쇠로 일단 감싸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당은 그렇게 하잖아요. 좌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수 쪽은 그걸 잘 못해. 우리는 무조건 감싸고 저쪽은 무조건 때리고 까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공격수가 제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 동아일보 야당 더 센 법안 곧 재발의 한다. 국감 대비 김건희 심판본부 설치도 했다. 자, 미디어 오늘 오빠한테 전화 왔죠. 김 여사 육성 들었다? 국감에서 진위 밝혀질까? 뭐 하여튼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 국감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 정책적 이슈고요. 그렇게 큰 논란은 안 될 겁니다. 결국에는 야당이 지금 모든 걸 김건희 여사로 집중하고 있다. 자,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알 것이고 대통령이 소속 상임위 이제 의원들 등등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30명 정도를 용산으로 또 초치해가지고 거기서 만찬을 또 가졌었죠. 일당백으로 싸워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또 하나는요. 관심사는 이 김문수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한덕수 총리 이하 내각 구성원 중에서 이번에 또 비기슈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장관이 인물이 이 김문수 장관이다. 이분이 너무도 큰 어떤 비기슈를 던져놔서 그래요. 한일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 근현대사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역사적 어떤 실체, 팩트 이걸 놓고 또 대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는요. 저들이 김문수 장관에게 5.18에 대해서도 물을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도 과연 김문수 이분이 4.3 때처럼 그런 뜨거운 답변을 용감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장관이 예전에도요 5.18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한 발언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또 폭동으로 볼는지 아니면 사태로 볼는지 아니면 민주화 운동으로 볼는지 그리고 어쨌거나 거기서 뭐 다른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제 이 명단 공개 그런 것까지도 발언할 수 있을는지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 국감 통해서 말이죠. 그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럴 때 또 엄청난 어떤 이슈가 또 정폭이 되겠죠. 지금 보수 쪽에서는요. 그런 목소리에 지금 목말라 있잖아요. 정말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가장 무겁고 어려운 주제는 역사입니다. 역사. 대한민국 이념 전쟁은 달리 말하면 역사 전쟁이에요. 역사를 이제 좌파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역사책을 지금 새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역사를 뒤흔들고 뒤바꾸고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보수 쪽은요 그동안 정립되어 있는 정통 역사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다. 딱 따져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좌우 보수 혹은 진보로 불리는 저쪽 세력하고 딱 비교해 보면요 딴 차이는 크지 않고 결국은 과거를 놓고 과거사를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확 다른 거죠. 거기에 말이죠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을 했거나 정말 투사로서 싸웠던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 소신과 강단을 갖고 그들과 그냥 일점불사를 외친 정치인은 거의 없었죠. 더욱이 대선 주자급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비로소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홍준표는 이번에 논란이 되자 말을 바꿔 탔죠. 상해 임시정부 그것을 우리 이제 건국의 이제 원년으로 보는 그쪽으로 말을 갈아탔잖아요. 소신을 바꾼 겁니다. 그게 대세가 된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잽싸게 옮겨 탔다. 그런데 김문수 이번은 딱 아니잖아요. 건국절이라든가 건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산업화의 힘으로 민주화까지 달성해낸 그 힘을 이분은 철학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고 뭐 극우다라고 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극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역사 위에 세우자. 진실된 대한민국을 만들자. 진실된 정치를 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건 극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분에게 이제 이 걸린 막중한 시대적 책무, 시대적 요구, 시대적 의무. 저는 이 김문수 이 사실 마른 몸매잖아요. 이분의 두 어깨 위에 걸려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는 이분이 나타난 것이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급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이제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심상치 않은 어떤 뭐랄까요. 저 너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섭리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좀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이 시대 청백리 김문수. 사실 청백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물은 이분이죠. 청백리 하면 주로 이제 관료도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넓게 보더라도요. 정말 그야말로 청렴한 인물, 청빈한 인물, 깨끗한 인물, 이 김문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 이 전부 김문수 관련입니다. 김문수는 말한다 등등. 자, 이제 김문수의 전쟁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터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야권에서는 굳이 김문수를 불러내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 가지고 김문수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떤 주장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이콧하자. 아예 부르지도 말자. 김문수가 나오면 거기에는 질문도 하지 말자 이런 말도 있다 그래요. 워낙 상대가 세게 나오니까 이제 자기들도 쫄은 거지. 기가 죽은 거지. 보통 제대로 되면요. 뭐 사과를 한다고요. 뭐 좋게 이래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발언이 좀 지나쳤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는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김문수 이분이 사과 안 하잖아요. 왜냐? 자기가 믿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팩트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양보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자질은 진실을 보는 용기, 그리고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가장 중요해요. 정치인에게는. 그거를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에게서 봤는데 드디어 나타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김문수 역사관 비판에 국감 때도 생각에 맞춰 답변하겠다. 이 생각이 뭡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진실을 말합니다. 팩트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그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를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김문수의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도 엄청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야말로요, 좌우를 통틀어서 현재 가장 풍부한 스토리텔링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에이스 급들 정치인들 중에도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이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이야기할 게 없어. 그 사람 뛰어나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김문수 이분은 그거 말고도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과거를 캐보면은 시작부터가 그냥 이야기 드라마예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도 벌써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 반대 데모를 주도한 인물 아닙니까? 그때부터 김문수의 이야기가 쫙 수도 없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스토리텔링으로 이길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이 보수 후보들이 잘 없었어요.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개천 출신이긴 해도 이야기가 평범하잖아요. 대부분. 평범한 그 테두리 속의 이야기들이라고. 이분은 그런데 그 평범을 뛰어넘은 초월적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파격을 갖고 있죠. 물론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죠. 뭐 나이도 있고 등등. 김문수인데 그 아직 극복이 안 됐고 젊은 층이 과연 김문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어떤 단점은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건 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갖고 있는 파격성, 용기 그리고 과거의 그 엄청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너지를 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자, 김문수의 역사관 비판에 국감 때도 생각에 맞춰 답변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분은요, 한번 자기가 어떤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단호하게 그것을 지키고 고수하는, 그런 단호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한때 노동운동을 할 때 전설로 불렸었고, 그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는 뛰어나다라고 이제 인정받고 있는 노회찬, 뭐 유시민, 좌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들이 한때 좌파의 이제 그 우뚝한 존재들을 이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또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심상정까지 포함해서 이 김문수를 그냥 하늘같이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의 소위 인격이라든가 역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180도 사상 전향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죠. 좌에서 우로 넘어왔는데 그야말로 정통 우파와 만난 어쩌면은 유일한 인물이 아닌가. 원래 좌에서 우로 오더라도 중도 우파 정도까지 온다고요. 중도 보수, 실용 보수 정도 오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더 오른쪽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요즘 김문수 장관을 보니까 이분이 그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 정책을 보니까 이걸 보면 또 이분이 역사 인식과는 달리 노동에 관해서는 아직 이제 진보적 혹은 좌파적 코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하자. 이런 것은 그야말로 진보적 정책이거든요. 보수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이런 것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가사 노동자, 가사 관리사죠. 여기에 대해서도 임금을 국내 내국인과 똑같이 차별 없이 주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이번은 반노동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친노동 그 자체입니다. 다만 역사인식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좌파에서 극우 꼴통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그렇지 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그야말로 진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 한번 저는 흥미를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보수는요 한번 요동을 쳐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질이 멸렬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너무도 지금 저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넘어가요. 차기 대권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방선거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경쟁을 시작해서 거기서 새로운 뭔가 이게 선수를 골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입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가 선수가 되든 뭐 김문수가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든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멀리서 숲을 지금 바라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나무 한 그루 보고 막 이 사람이 최고야 이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정한 경쟁을 지금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5명, 6명 정도 되죠. 차기 주자들 보수 안에요. 이들 중에서 누가 치고 나가는지를 앞으로 이제 흥미롭게 한번 지켜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